아니 이게 말이 돼? 중국인 자본이 얼마나 되길래 다 무너져? 70조 원입니다. 중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에 쏟아부은 돈이 70조 원이에요. 5만 8천 채의 집을 사들였습니다. 서울 강남, 용산, 그리고 둔촌주공 같은 핵심 단지에 집중적으로 몰렸어요. 저는 그 광풍의 한가운데 뛰어들었습니다. 64살입니다. 38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 도시락 싸들고 출근하고 밤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 감독하고 주말에는 수능 모의고사 채점했습니다. 38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퇴직금 8억 원. 그 숫자를 통장에서 처음 봤을 때 두 손이 떨렸습니다. 교직 생활 38년의 무게가 8자리 숫자로 압축되어 있었어요. 분필 가루 마시고 목 쉬어가며 수업하고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던 그 모든 날들이 저 숫자 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세상은 완전히 미쳐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둔촌주공 25억 돌파라고 떠들었어요. 유튜브에서는 지금 안 사면 30억 간다고 소리쳤습니다. 학교 교무실에서도 부동산 이야기뿐이었어요. 선생님, 중국인들이 현금 가방에 담아서 온대요. 호가보다 3억 원 더 써낸대요. 교직 연금 담보로 대출 받으면 20억은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안 사면 평생 전세 신세예요. 후배 교사가 제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38년 고생하셨는데 노후는 챙기셔야죠. 은행 이자로 뭘 해요? 저도 올라탔습니다. 퇴직금 8억 원, 교직 연금담보대출 6억 원, 아내 명의 적금 해지 2억 원. 전부 긁어 모았습니다. 합쳐서 22억 원. 둔촌주공 전용 84제곱미터를 샀어요. 분양가는 18억 원이었는데 프리미엄이 4억 원 붙어서 22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중개인이 말했어요. 선생님, 3년만 있으면 30억 됩니다. 8억 원 수익이에요. 교직 연금보다 훨씬 낫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8년 동안 분필 가루 마시며 일한 보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내 노력의 대가를 받는 거라고. 그런데 중국인들이 도망쳤습니다.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되자마자 수억 원을 손해보면서까지 내던지기 시작했어요. 뉴스에서 봤습니다. 토제 시행 후 서울 외국인 주택거래가 51% 급감했다고. 강남 3구와 용산은 65%가 사라졌다고. 70조 원의 돈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가격을 받쳐주던 바닥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22억 원에 산 둔촌주공이 지금은 17억 원입니다. 5억 원이 증발했어요. 38년 분필 가루의 절반이 2년 만에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대출 6억 원은 그대로입니다. 이자가 매달 300만 원씩 빠져나가요. 1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이자만 내도 퇴직금이 녹아내립니다.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습니다. 급매로 내놔도 연락이 없어요. 중개인이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선생님, 지금 이 단지만 급매가 200건입니다. 15억 원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내 말 들었으면 이 꼴 안 당했어. 아내가 울었습니다. 평생 아껴 모은 돈인데 이게 뭐야?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우리 집에 안 놀러 와요? 이게 제 현실입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중국 돈 70조 원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왜 갑자기 빠졌는지,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38년 교단에 섰던 사람이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댓글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제 이야기가 경고등이 되길 바랍니다. 후킹 멘트. 38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세상을 몰랐어요. 2024년 2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새벽 5시 반에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어요. 38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더군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2월의 새벽 공기가 차갑게 밀려 들어왔어요. 아파트 단지 가로등이 아직 켜져 있었고 멀리서 까치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었으니까요. 욕실에 들어가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머리카락이 거의 다 휘어졌더군요. 이마에 깊은 주름이 세 줄 패여 있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38년의 흔적이구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거실까지 퍼졌습니다. 39년 동안 변하지 않은 아침 풍경이었어요. 여보, 오늘 마지막 날이지? 응. 저녁에 뭐 먹을까? 고기 구워줄까? 그래, 그러자. 대화가 짧았습니다. 저도 아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38년이라는 세월이 끝난다는 게 실감이 안 났거든요. 출근길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4호선 단고개행. 38년 동안 같은 노선, 같은 칸,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옆에 서 있는 직장인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38년 전에는 저랬겠지.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교문을 들어서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학생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실 창문 너머로 청소하는 아이들이 보였어요. 이제 이 풍경을 못 보는구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교무실에 들어갔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박수를 치며 맞아줬어요. 꽃다발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수고하셨습니다.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38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연금 나오시니까 편하게 사시겠네요. 다들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앞으로 뭘 하고 살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후킹 포인트 1. 퇴임식이 끝나고 교장실에 불려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봉투 하나를 건네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퇴직금 명세서예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퇴직급여액 8억 4,200만 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8억 원이라니. 평생 이런 돈을 한 번에 본 적이 없었어요. 월급은 많아야 400만 원이었거든요. 8억 원이면 월급 200달치예요. 16년 넘게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한 방에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선생님, 이 돈 잘 굴리셔야 해요. 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요즘 은행 금리가 얼마 안 돼요.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불려야지. 가만히 놔두면 물가에 녹아요. 네, 알겠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투자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명세서를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어머, 세상에. 아내도 놀랐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8억 4천만 원. 우리 부부 38년의 결과물이 저 숫자 하나에 담겨 있었어요. 이 돈 어떻게 하지? 아내가 물었습니다. 일단 은행에 넣어두자. 천천히 생각하고. 그래, 급하게 결정하지 말자.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가만 놔두지 않았어요. 후킹 포인트 2. 퇴직하고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갔어요. 1년에 두세 번 만나는 친구들입니다. 강남의 어느 고깃집에서 모였어요. 술을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야, 너 퇴직했다며? 퇴직금 얼마 받았어? 민수가 물었어요. 민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친구입니다. 8억 정도. 8억? 괜찮네. 근데 그거 은행에 넣어뒀어? 응, 일단.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야, 미쳤냐? 은행 금리가 연 3%야. 8억 넣어봐야 1년에 2,400만 원이야. 한 달에 200만 원. 물가 상승률이 4%인데 실질적으로 손해보는 거라고. 옆에 앉은 정호가 끼어들었어요. 정호는 건설회사 임원 출신이에요. 나는 재작년에 둔촌주공 분양받았는데 벌써 5억이 올랐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당첨돼서 계약서에 도장 찍었을 뿐인데. 진짜? 진짜야. 분양가가 15억이었는데 지금 20억 넘어. 3년 만에 5억 번 거야. 술잔을 내려놓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3년에 5억이면 1년에 1억 7천만 원. 한 달에 1,400만 원이에요. 은행 이자 200만 원이랑 비교가 안 됐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지금 둔촌주공은 중국인들이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어. 걔네들은 대출도 안 받아. 현금으로 사. 호가보다 3억 원 더 써내면서. 중국인들이? 그래. 중국 경제가 망하고 있거든. 부동산이 폭락하고 위안화가 떨어지니까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거야. 한국 부동산이 안전하니까 여기로 오는 거지. 정호가 덧붙였어요. 걔네들 한국은행에서 대출 안 받아도 돼. 현금이 있으니까. 우리는 대출 규제에 막혀서 못 사는데 걔네들은 프리패스야. 역차별이지.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사도 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지금 안 사면 내년에는 30억 가. 중국인들이 계속 사들이는 한 가격은 안 떨어져. 바닥이 있으니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이 안 왔습니다. 이불 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8억 원으로 부동산을 산다면 1년에 1억이 오르면 3년이면 3억.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낫잖아.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내가 38년 동안 분필가루 마시며 번 돈으로 이제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부동산 좀 알아볼까 해. 아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부동산? 갑자기 왜? 어제 친구들 만났는데 다들 부동산으로 돈 벌었대? 은행에 넣어두면 물가에 녹는데. 아내가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이 무슨 부동산을 알아? 평생 교직만 했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38년 동안 국어 교과서만 봤어요. 경제나 투자는 전혀 몰랐습니다. 주식 계좌도 없었고 부동산 계약서도 처음 써봤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모르니까 두려웠고 두려우니까 남들 말에 휘둘렸어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친구들이 돈 벌었다니까 나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38년 동안 학생들한테 비판적으로 생각하라고 가르쳤으면서 정작 저는 한 번도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실수였어요. 후킹 멘트. 30살 중국인이 현금 89억 원을 들고 왔습니다. 자금 출처요? 아무도 안 물었습니다. 부동산을 사기로 마음먹은 뒤 저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를 켜서 부동산 관련 영상을 봤어요. 검색창에 둔촌주공 전망이라고 치니까 영상이 수백 개가 떴습니다. 하나하나 봤어요. 대부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둔촌주공은 절대 안 떨어집니다. 서울 핵심 입지에 12,000세대 대단지, 이런 아파트가 또 어디 있어요?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합니다. 그러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다는 거였어요.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2024년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한국 주택이 10만 채를 돌파했어요. 그중 절반 이상이 중국인 소유였습니다. 5만 8천 채가 넘었어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70조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70조 원이요. 국가 예산의 10%가 넘는 돈이 중국인들 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특히 서울이 심했습니다. 강남, 서초, 용산 같은 핵심 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렸어요. 타워 팰리스, 아크로 리버파크, 그리고 둔촌주공 같은 고가 아파트들이었습니다. 왜 중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을 샀을까요? 첫 번째, 중국 부동산 붕괴였습니다. 중국의 대형 건설사들이 줄줄이 파산했어요. 헝다, 비구이위안, 완커. 한때 중국 최대 건설사였던 회사들이 부채를 감당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중국 내 아파트 가격이 폭락했어요. 상하이, 베이징, 선전 같은 대도시도 20%, 30%씩 떨어졌습니다. 지방은 더 심했어요. 반토막이 난 곳도 있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탈출하기 시작했어요. 배가 가라앉기 전에 뛰어내리자. 그게 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두 번째, 위안화 약세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풀면서 위안화 가치가 떨어졌어요. 달러 대비 위안화가 계속 하락했습니다. 중국 부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 자산이 매년 10%, 20%씩 녹아내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손해야.
그러니까 달러나 원화로 바꿔서 해외 자산을 사는 거죠. 세 번째, 한국의 느슨한 규제였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때까지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사는데 특별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신고만 하면 됐어요. 허가가 아니라 신고요. 나 외국인인데 집 샀어요 라고 알리기만 하면 끝이었습니다. 대출 규제도 내국인보다 느슨했습니다. 한국인은 DSR, LTV, DTI 같은 규제에 묶여서 대출받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외국인은 애초에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안 받으니까 규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금 출처 확인도 거의 없었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후킹 포인트 1. 2021년 30살 중국인 남성이 타워 팰리스를 샀습니다. 가격이 89억 원이었어요. 대출 한 푼 없이 현금으로 샀습니다. 30살 청년이 89억 원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자금 출처가 어디예요?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부모님 사업체에서 왔어요. 끝이었습니다. 부모님 사업체가 뭔데? 어떤 사업인데? 그 돈이 합법적인 거 맞아? 이런 질문은 없었어요. 확인할 방법도 없었고 확인할 의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89억 원이 한국 부동산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사례가 한둘이 아니었어요. 20살 중국인 유학생이 아버지 돈으로 3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학생 신분이라 소득 증빙이 필요 없었거든요. 40대 중국인 여성이 초등학생 아이 명의로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 경우도 있었어요. 미성년자는 세금 혜택이 있으니까요. 편법과 탈법이 난무했습니다. 불법 환치기도 성행했어요. 중국에서는 연간 5만 달러, 한화로 약 6,500만 원 이상을 해외로 송금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외환 유출을 막으려는 규제예요. 그런데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를 어떻게 샀을까요? 검찰이 수사한 결과 조직적인 불법 환치기가 드러났습니다. 수법은 이랬어요. 중국에서 돈을 받으면 한국에서 그에 상응하는 원화를 주는 거예요. 실제로 돈이 국경을 넘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동시에 거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25년에 적발된 불법 환치기 규모만 1,500억 원이 넘었어요. 적발된 것만 그 정도니까 실제로는 조 단위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이 돈 세탁 창구로 쓰인 거예요. 출처가 불분명한 돈, 어쩌면 부패 자금이나 범죄 수익일 수도 있는 돈이 한국 아파트로 세탁되고 있었던 겁니다. 후킹 포인트 2. 저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아파트를 샀습니다. 왜냐고요? 어차피 오르니까요. 돈이 어디서 왔든 들어오고 있으니까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니까 나도 올라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돈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내 집값만 오르면 되는 거 아닌가? 이기적인 생각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었습니다. 외국 자본이 빠르게 들어올 때는 더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었던 거예요. 민수한테 전화했습니다. 야, 둔촌주공 매물 있어? 있지. 근데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어. 분양가가 18억인데 지금 22억 줘야 살 수 있어. 4억 원이나? 중국인들이 올려놨어. 걔네들이 23억, 24억에 사니까 한국 사람들도 따라 올린 거지. 22억 원. 제가 가진 돈이 8억 원이었으니까 14억 원이 부족했어요. 대출은 얼마나 받을 수 있어? 교직연금 담보로 하면 6억 정도 가능해. 아내분 명의로 적금이나 보험 해지하면 몇 억 더 만들 수 있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퇴직금 8억, 대출 6억, 아내 적금 2억. 합쳐서 16억. 6억 원이 부족했어요. 그럼 못 사는 거 아니야? 잠깐. 마침 금매가 하나 나왔어. 22억에. 중국인이 급하게 팔려는 거야. 중국인이? 응. 중국 본토에서 문제가 생겼나 봐. 급히 현금화하려는 것 같아. 저는 물었습니다. 왜 급히 파는 거야? 몰라. 중국 사람들 사정을 내가 어떻게 알아? 중요한 건 22억에 살 수 있다는 거지. 그 말에 혹했습니다. 금매라면 싸게 사는 거잖아. 나중에 오르면 더 많이 버는 거고. 지금 생각하면 그게 경고 신호였어요. 중국인이 급히 팔려고 한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걸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욕심이 눈을 가린 거예요. 후킹 멘트.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뿌듯했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감정이었는지. 2024년 3월이었습니다. 계약 당일 아침 아내와 함께 집을 나섰어요. 여보, 정말 괜찮은 거야? 아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다들 사는 거잖아. 우리만 안 사면 바보 되는 거야. 저도 사실 불안했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잠실역에서 내렸습니다. 둔촌주공 단지 앞에 도착했어요.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12,000세대. 서울에서 가장 큰 재건축 단지예요. 이게 내 집이 되는 거구나. 가슴이 벅찼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는 단지 입구 근처에 있었어요. 좁은 사무실에 테이블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가 서류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왔어? 앉아. 맞은편에 매도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의 중국인 여성이었어요. 통역사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내 전화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왜 저렇게 불안해 보이지?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민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자, 여기가 계약 조건이야. 매매가 22억 원, 계약금 2억 원은 오늘 지급, 중도금 10억 원은 한 달 후, 잔금 10억 원은 두 달 후. 아내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돈이 16억인데 22억이면 6억이 모자라잖아. 대출로 메꾸면 돼. 잔금 치를 때 대출 실행하면 되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도인 쪽 통역사가 말했어요. 빨리 진행해 주세요. 왕 씨가 급합니다. 왜 급해요? 개인 사정입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물었어야 했어요. 왜 급히 파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저는 급매라서 좋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후킹 포인트 1.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빨간 인주에 도장을 묻히고 종이 위에 꾹 눌렀어요. 그 순간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뿌듯했어요. 드디어 강남에, 그것도 둔촌주공에 내 집이 생겼다. 38년 동안 분필 가루 마시며 일한 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직 생활의 마침표를 이 아파트로 찍는 거라고. 계약이 끝나고 악수를 했습니다. 중국인 여성의 손이 차가웠어요. 그녀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대고 중국어로 뭔가를 빠르게 말하면서 민수가 말했어요. 축하해. 3년 후에 30억 갈 거야. 8억 번 거다. 저는 웃었습니다. 고마워. 내 덕분이야. 집에 돌아오는 길 아내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지? 그래. 다들 사는 거잖아. 우리도 이제 강남 사람이야. 아내도 웃었어요. 그날 밤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소주를 마시면서 미래를 그렸어요. 3년 후에 30억 되면 팔아서 시골에 전원주택 짓자. 텃밭도 가꾸고 닭도 키우고. 그래, 좋다. 손주들 놀러 오면 같이 고구마도 캐고.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이 얼마나 짧을지 몰랐어요. 후킹 포인트 2. 입주를 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주 부동산 앱을 열어서 시세를 확인했어요. 실거래가가 올랐습니다. 22억 3천, 22억 5천, 23억. 역시 잘 샀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달부터 이상했어요.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았습니다. 23억에서 멈췄어요. 3주 연속 같은 가격이었습니다. 뭐지? 왜 안 오르지? 처음에는 조정기간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뉴스가 이상한 걸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 검토, 중국인 부동산 투기 규제 강화 방안 논의, 외국인 자금 출처 확인 의무화 추진. 처음에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한국인이니까 상관없잖아.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이 가격을 올려놨어요. 그 사람들이 규제를 받으면 안 사게 되잖아요. 안 사면 가격이 더 안 오르잖아요. 아니, 더 심하면 팔고 나가잖아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그 설마가 현실이 됐습니다. 후킹 멘트 51%. 서울에서 집 사는 외국인이 1년 만에 반으로 줄었습니다. 10명 중 5명이 사라진 거예요. 2025년 9월이었습니다.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어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가 전격 시행됐습니다. 서울 전역, 인천 주요 지역, 경기도 대부분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어요.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살 수 없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를 보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오늘부터 외국인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거주 목적임을 증명해야 하며 자금 출처도 소명해야 합니다. 화면에 둔촌 주공이 나왔어요. 특히 중국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매입했던 둔촌 주공, 반포, 압구정 등 고가 아파트 단지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야, 뉴스 봤어? 응. 큰일 났다. 중국인들이 빠지기 시작했어. 뭐? 오늘만 금매가 10건이 올라왔어. 다 중국인 물건이야. 수억 원씩 깎아서 내놓고 있어. 손이 떨렸습니다. 왜? 왜 빠지는 거야? 허가제 시행되면 매수가 막히니까? 지금 팔 수 있을 때 팔겠다는 거지. 손해보더라도.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새벽 3시에 눈이 떠져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부동산 앱을 열었어요. 금매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21억, 20억 5천, 20억. 제가 22억에 산 집이 20억까지 떨어졌어요. 일주일 만에 2억 원이 증발한 겁니다. 후킹 포인트 1. 한 달 뒤 통계가 나왔습니다. 토호제 시행 후 서울 외국인 주택 거래가 51% 급감했어요. 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강남 3구와 용산은 더 심했습니다. 65%가 사라졌어요. 3건 중 2건이 없어진 거예요. 숫자로는 실감이 안 나실 겁니다. 제가 사는 단지를 예로 들게요. 토호제 시행 전에는 한 달에 평균 20건이 거래됐어요. 외국인 거래가 그중 4, 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토호제 시행 후에는 한 달에 7, 8건, 외국인 거래는 한두 건으로 줄었어요. 매수세가 사라진 거예요. 가격을 받쳐주던 바닥이 무너졌습니다. 중국인들이 한 달에 5천만 원씩 올려놓은 가격이 다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23억이 22억이 되고 20억이 되고 19억이 됐습니다. 반년 만에 4억 원이 빠졌어요. 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이 속도면 1년 후에는 15억이 되는 거 아니야?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야, 어떻게 해야 해?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팔고 싶어도 못 팔아. 매수자가 없어. 없어? 20억 원을 현금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한국 사람들은 대출 규제에 막혀 있고 중국인들은 허가제에 막혀 있어. 살 사람이 없어. 아이러니했습니다. 대출 규제가 투기를 막으려고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실수요자도 막아버린 거예요. 외국인 허가제가 외국인 투기를 막으려고 나왔는데 이미 물건을 산 내국인들이 팔 수 없게 된 거예요. 저는 갇혔습니다. 후킹 포인트 2. 팔 수도 없고 들고 있자니 매달 300만 원씩 대출 이자가 빠져나갔어요. 연 6% 금리. 대출 6억 원에 대한 이자가 3,60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퇴직금에서 이자를 빼야 했어요. 생활비도 퇴직금에서 나갔습니다. 월 200만 원 정도. 한 달에 500만 원씩 빠졌어요. 반년이 지나자 3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1년이 지나자 6천만 원이 사라졌어요. 8억 원이었던 퇴직금이 7억 4천만 원이 됐습니다. 아내가 눈치를 챘어요. 여보, 통장 잔액이 왜 이렇게 줄었어? 이자 때문이야. 이자가 얼마길래? 월 300만 원. 아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00만 원? 1년이면 3,600만 원이잖아. 집값은 오르고 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부부 싸움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39년 만에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신이 하자고 해서 한 건데 나도 몰랐어. 전문가들이 다 오른다고 했잖아.
전문가가 뭐야? 그 친구가 전문가야? 그냥 부동산 중개인이잖아. 아내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후킹 멘트.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내 말 들었으면 이 꼴 안 당했어. 38년 교단에서도 이렇게 아픈 말은 안 들어봤어요. 아들 녀석이 있습니다. 35살이에요.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내랑 초등학생 딸, 그러니까 제 손녀랑 함께 살고 있어요. 똑똑한 녀석입니다. 대학도 좋은데 나왔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어요. 저보다 세상 물정을 더 잘 알아요. 그 녀석이 제가 부동산 산다고 했을 때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사면 안 돼요. 왜? 중국인들이 올려놓은 가격이에요. 거품이라고요. 외국 자본이 빠지면 폭락해요. 무슨 소리야? 다들 오른다고 하는데. 유튜브에서 뭘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 다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동산 팔아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화가 났어요. 야, 내가 뭘 알아? 아버지가 38년 동안 세상 경험 안 했겠냐? 아버지가 아는 건 교과서예요. 부동산은 몰라요. 이 녀석이 그때 아들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시했어요. 애가 뭘 알아? 아버지보다 잘난 척하네.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38년 동안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아들한테 가르침을 받는 게 싫었어요. 그게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후킹 포인트 1. 집값이 떨어지고 이자가 쌓이면서 아들한테 알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 사실은 전화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22억에 산 집이 18억이 됐다고. 4억 원이 날아갔다고. 이자가 매달 300만 원씩 나간다고. 아들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그때 내 말 들었으면 이 꼴 안 당했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몰랐어. 몰랐으면 왜 샀어요? 모르면 공부를 하든가 아니면 안 사든가 해야지.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너무 아팠습니다. 38년 교단에서 학생들한테 수없이 혼났어요. 학부모한테 항의도 받았고 교장한테 질책도 당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아픈 말은 안 들어봤어요. 내 아들한테 내가 틀렸다는 소리를 듣는 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64살 먹은 남자가 아들한테 한 소리 듣고 우는 꼴이라니.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피했으니까. 후킹 포인트 2. 설상가상으로 아내가 아팠습니다. 무릎 연골이 닳아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합니다. 양쪽 다요. 수술비가 약 4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4천만 원. 평소 같으면 별 문제 없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퇴직금이 녹아내리고 있었거든요. 이자 내랴, 생활비 쓰랴, 1년 반 만에 1억 원 넘게 빠졌어요. 여보, 수술 좀 미루자.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뭐? 왜? 돈이 좀 빠듯해서. 아내 얼굴이 굳었어요. 빠듯하다니? 퇴직금이 8억이었잖아. 이자 내고 생활비 쓰니까? 얼마 남았는데? 6억 조금 넘어. 아내가 울었습니다. 내가 아파도 수술을 못해? 평생 고생했는데 이게 뭐야? 저도 울고 싶었어요. 아내한테 수술도 못 시켜주는 남편이라니. 39년 동안 같이 고생한 사람인데 새벽마다 도시락 싸주고 빨래해주고 집안일 도맡아 하면서 저를 뒷바라지했는데 그 사람한테 수술비도 못 대주는 꼴이라니. 결국 아들한테 연락했습니다. 아들, 미안한데. 왜요? 엄마 수술비 좀 빌려줄 수 있어?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저도 빠듯해요. 애 학원비에 대출이자에. 알았어. 미안하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한테 문자가 왔어요. 2천만 원 보낼게요. 나머지는 아버지가 해결하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어요. 아들한테 돈 빌리는 아버지라니.
자식한테 물려줘야 할 사람이 자식한테 손 벌리는 꼴이라니. 가족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하나 때문에. 후킹 멘트. 중국인들이 떠나고 남은 건 빈 아파트와 전세 사기 피해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바보들. 제 이야기만 한 게 아닙니다. 저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뉴스를 보니까 피해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가장 심했어요. 중국인 집주인이 전세를 놓고 도망간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이런 식이었어요. 중국인 왕씨가 서울 아파트를 현금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놨어요. 보증금 8억 원. 한국인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왕씨는 전세 보증금을 받자마자 중국으로 튀어버렸어요. 계약 만료 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집주인이 없어요. 연락이 안 돼요. 이미 중국에 있으니까 8억 원이 공중에 뜬 겁니다.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었어요. 검찰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 집주인 관련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니까 이사도 못 가요. 갈 곳이 없어요. 어떤 가족은 고시원으로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뉴스에서 봤습니다. 30대 부부가 전세 사기로 5억 원을 잃고 아이 둘을 데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래도 집이 있어요. 팔리지 않을 뿐이지. 그 사람들은 집도 돈도 다 잃은 거예요. 후킹 포인트 1.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도 문제였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라는 게 있어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공사에서 대신 주는 제도예요. 그런데 외국인 소유주택은 보증 가입이 어려웠어요. 왜냐고요? 외국인 집주인은 신용 확인이 어려우니까. 공사도 위험을 안지려고 한 거예요. 결국 보호장치 없이 당한 겁니다. 가장 약한 사람들이 피해를 봤어요. 전세 살면서 돈 모아서 내 집 마련하려던 신혼부부, 퇴직금 넣어서 전세 보증금 마련한 은퇴자, 대출 받아서 겨우 전세 들어간 젊은 사람들. 그 사람들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불법 환치기도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1,500억 원 규모의 불법 환치기가 적발됐어요. 1,500억 원. 적발된 것만 그 정도입니다. 실제로는 조 단위일 수도 있어요. 후킹 포인트 2. 한국 부동산이 돈 세탁 창구로 쓰인 겁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돈, 어쩌면 부패 자금이나 범죄 수익일 수도 있는 돈이 한국 아파트를 통해 세탁되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올랐고 그 높은 가격에 산 내국인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저처럼요. 화가 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거지? 외국인 자금 출처 확인이 왜 이렇게 허술했던 거지? 왜 미리 규제하지 않았던 거지? 왜 문제가 터진 다음에야 움직인 거지? 하지만 화를 내봐야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이미 돈은 빠져나갔고 집값은 떨어졌고 저는 갇혀 있으니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는 걸. 빠른 사람이 이기고 느린 사람이 지는 거예요. 중국 돈은 빠르게 들어왔다가 빠르게 빠졌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느리게 들어가서 빠지지도 못하고 있고요. 정보의 차이, 속도의 차이, 돈의 차이. 그게 결과의 차이를 만들었어요. 38년 동안 국어를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 말했습니다. 세상은 공평해. 노력하면 성공해. 거짓말이었어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후킹 멘트. 97년, 2008년, 그리고 지금. 외국 자본이 들어왔다 빠지면 항상 내국인이 피해를 봤습니다. 세 번째인데도 저는 배우지 못했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같은 패턴이 반복됐어요. 97년 외환위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저는 36살이었습니다. 교직 생활 7년 차였어요. 그해 여름까지만 해도 세상은 좋아 보였습니다.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있었고 아시아의 4마리 용 중 하나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던 시절이었어요. 외국 자본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에서 돈이 왔어요. 한국 기업에 투자하고 한국 주식을 사고 한국 채권을 샀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태국에서 시작된 위기가 번졌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체로 그리고 한국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한꺼번에 빠져나갔습니다. 들어올 때는 천천히 왔는데 나갈 때는 한꺼번에 갔어요. 원화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달러당 800원 하던 게 1,800원까지 올랐어요. 2배 이상 떨어진 거예요. IMF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부도 직전까지 갔어요. 기업들이 줄도산했습니다. 대우한보, 기아. 대기업들이 무너졌어요.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저도 봤어요. 학교 앞 공원에서 양복 입은 남자들이 낮부터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절망이 가득했어요. 그때 배웠어야 했습니다. 외국 자본은 믿으면 안 된다고. 들어올 때는 친구처럼 오지만 나갈 때는 원수처럼 간다고. 후킹 포인트 1.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저는 47살이었어요. 교직 생활 18년 차였습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습니다. 미국 집값이 폭락하면서 모기지 대출이 부실화됐어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습니다. 158년 역사의 투자은행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그 충격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과 채권을 팔아치웠습니다. 코스피가 2,000에서 1,000까지 떨어졌어요. 반토막이 난 거예요. 부동산도 급락했습니다. 강남 아파트가 20%, 30% 빠졌어요. 그때도 외국 자본이 문제였습니다. 빠르게 들어왔다가 더 빠르게 빠져나갔어요. 패턴이 같습니다. 외국 자본이 들어올 때는 가격이 급등하고 빠질 때는 급락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손해를 보는 건 항상 뒤늦게 올라탄 내국인들이에요. 후킹 포인트 2. 이번 중국 자본 유출도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중국 경제가 좋을 때 돈이 밀려 들어와서 가격을 올렸고 중국 경제가 흔들리고 규제가 강화되자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산 건 썰물 직전이었어요. 가장 높은 가격에 가장 위험한 시점에.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는 공포에 휩쓸려서 역사를 알았다면 이런 실수를 안 했을까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이번엔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 부동산은 절대 안 떨어진다. 둔촌주공은 불패다. 모두가 그렇게 말했어요. 유튜브에서, 뉴스에서 친구들이. 하지만 영원한 건 없었습니다. 오르는 것은 언젠가 내리고 들어온 돈은 언젠가 나갑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인데 욕심에 눈이 멀어서 못 봤어요. 97년에 배웠어야 했는데, 2008년에 배웠어야 했는데, 똑같은 실수를 또 했습니다. 3번이나 당하고도 안 배운 겁니다. 38년 동안 학생들한테 역사를 가르치면서 정작 저는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바보 같았습니다. 후킹 멘트. 포기하면 진짜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버팁니다.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야죠. 2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8번 바뀌었어요. 집값은 더 떨어졌습니다. 22억 원에 산 아파트가 지금은 17억 원 정도예요. 5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38년 분필 가루의 절반이 넘어요. 퇴직금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자와 생활비, 아내 수술비로 3억 원 넘게 빠졌어요. 남은 건 5억 원이 채 안 됩니다. 속상합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때 그랬을까? 아들 말 들을걸? 더 공부할걸? 욕심 안 부릴걸? 후회가 밀려옵니다. 파도처럼 밀려와서 저를 삼키려고 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포기하면 진짜 끝이니까요. 지금이라도 버티면 시장이 회복될 수도 있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영원히 떨어지기만 하는 시장은 없으니까. 역사를 보면 그래요. 97년 외환위기 때 폭락한 집값이 2000년대 초반에 다시 올랐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떨어진 집값도 2010년대에 회복됐고요.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다시 오를 거예요. 그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후킹 포인트 1. 그래서 변화를 주기 시작했어요. 일단 월세를 놓았습니다.
살고 있던 아파트를 월세로 내놓고 저희 부부는 작은 전세로 옮겼어요. 전세금 2억 원에 방 2개짜리 빌라. 둔촌주공 월세가 3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 돈으로 대출 이자를 충당합니다. 이자가 월 300만 원이니까 딱 맞아요. 이제 퇴직금이 녹아내리지 않아요. 생활비는 교직연금으로 해결합니다. 월 25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아끼면 살 수 있어요. 생활비도 최대한 줄였습니다. 외식은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동네 분식집. 옷은 2년째 안 샀어요. 있는 옷 돌려 입습니다. 차는 팔았습니다. 지하철이랑 버스로 다녀요. 후킹 포인트 2. 아들이랑 화해했습니다. 지난 추석에 아들 집에 갔어요. 손녀가 뛰어나와서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그 작은 몸을 안았을 때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 왜 울어? 아니야, 기뻐서 그래. 저녁 먹고 아들이랑 둘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들, 그때 내 말 들을 걸 그랬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고집 부렸어. 아들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아니야. 내가 맞았어. 아버지가 틀렸어.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힘들면 말해요. 제가 도울게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돈은 많이 잃었지만 가족은 여전히 곁에 있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습니다. 돈에 미쳐서 그걸 잊고 있었어요. 아내도 곁에 있습니다. 수술 잘 받고 지금은 걸을 수 있어요. 같이 산책도 합니다. 여보, 미안해. 뭐가? 고생시켜서. 아내가 웃었어요. 뭘? 39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지.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어요. 39년의 세월이 담긴 손. 그 손을 놓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교훈 요약.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요? 경고하고 싶어서입니다. 부동산으로 노후를 준비하려는 분들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하나, 외국 자본이 급격히 들어올 때는 더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올려놓은 가격은 거품이었어요. 그 거품이 꺼지면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둘, 지금 안 사면 못 산다는 공포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동산 팔아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셋, 대출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입니다. 오를 때는 수익을 키우지만 떨어질 때는 손실을 키웁니다. 이자는 매달 빠져나가요. 넷, 현금 유동성을 항상 확보하십시오. 모든 돈을 부동산에 넣지 마세요. 급할 때 쓸 돈은 남겨두세요. 다섯, 역사는 반복됩니다. 97년, 2008년, 그리고 지금. 같은 패턴이에요. 과거를 공부하면 미래가 보입니다. 여섯, 가족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은 한 번 잃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댓글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십시오. 저처럼 부동산으로 고생하셨던 분, 혹은 잘 버티고 계신 분, 혹은 이런 실수를 피하신 분,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그 댓글 한 줄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경고등이 될 겁니다. 저는 이미 넘어졌지만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버티겠습니다. 여러분도 버티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버팁시다.